30조 원이 증발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폭발음이 아닙니다. 비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요한 정적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울리는 마우스 클릭 한 번, 그리고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는 투자 계획 보류 4글자가 전부입니다. 총성 한 발 없이 한 국가의 경제 심장에 손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북부의 거대한 공단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노동자들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의 정부 청사와 서울 서초동의 본사 사이를 오가는 외교 전문들의 온도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2023년 6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방린 공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폭스콘의 아이패드 공장도 멈췄습니다. 캐논의 프린터 라인도, LG의 가전 라인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의 심장부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했다. 수력 발전 때문에 수위가 낮아졌다. 곧 정상화되니 기다려달라. 하지만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전기가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한마디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삼성은 그해 여름 처음으로 베트남이라는 파트너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해 하반기 서울 본사의 전략회의실에서 조용히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인도가 있었고 멕시코가 있었고 미국 텍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꽂혀있던 핀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본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그저 조용히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완전히 돌아서는 순간 남겨진 쪽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발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정확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트남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10만 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액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삼성 제품입니다. 이 숫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살아있다고 해서 신뢰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명분으로 삼성에게 새로운 세금 고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제적 규범입니다. 140개국이 합의한 OECD의 룰입니다. 베트남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조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기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관료주의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고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 회의는 끝없이 반복되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인도는 달랐습니다. 모디 정부는 삼성에게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부지를 제공했고 전력 공급을 보장했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도의 노이다 공장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했고 이제 폴더블폰 같은 프리미엄 제품까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회의실에서 서류를 돌리는 동안 인도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베트남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몰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손은 이미 스위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방린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하노이 거리의 삼성 로고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 베트남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5년 전 세계가 외면한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한국 자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먼저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무너지며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2008년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구 전체를 집어삼키던 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쓰러졌고 월스트리트의 신화는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넘어갔고 아시아의 수출 경제들은 주문이 뚝 끊기면서 공장 불을 꺼야 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던 시기, 그 누구도 신흥국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겨우 넘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논과 밭이었고 수출품 목록의 상위권에는 쌀, 커피, 새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저임금 봉제 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로는 엉망이었고 전력망은 불안정했고 항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절박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에게 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인프라도 없고 기술 인력도 없고 법과 제도도 불투명한 이 땅에 누가 돈을 묻겠습니까? 그때 삼성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첫 번째 휴대폰 공장 부지를 확정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투자를 멈춘 바로 그 해에 삼성은 6억 7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고 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삼성의 선택을 두고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하필 베트남인가? 중국이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태국이 있는데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베트남인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삼성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압박, 합작 투자 강요,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 삼성은 중국이라는 거인의 품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삼성의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은 그 조건에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젊고 근면한 노동력이 넘쳐났습니다. 평균 연령 30세 미만의 인구 구조, 손재주가 좋고 학습 속도가 빠른 노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에 목마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 임금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노동쟁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외국 자본에 굶주려 있었고 삼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베트남 정부가 내민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해주겠다. 이후 9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토지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주겠다. 부품 수입 관세도 없애주겠다. 공장 부지 주변에 도로를 새로 놓겠다. 전용 전력선을 깔아주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라. 다 해주겠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주권 국가가 외국 기업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오면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따라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술이 이전되고 인프라가 깔리고 그 주변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09년 박린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직원 수천 명, 연간 생산량 수백만 대. 하지만 삼성의 성장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2013년 타이응우엔성에 두 번째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투자액만 20억 달러. 이 공장 하나가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베트남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린과 타이응우엔의 논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끝없이 펼쳐진 공장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농부의 아들딸들이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거리에 오토바이가 넘쳐났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식당과 노래방과 은행 지점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공장 주변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고 그 마을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인 2007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은 485억 달러였습니다. 그중 휴대폰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3,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중 휴대폰과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삼성 제품입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쌀과 새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폴더블폰, 플래그십 모델, 최신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제품들이 박린과 타이응우엔의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을 단순한 외국 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일종의 구원자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박린의 젊은이들에게 삼성 공장에 취직하는 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빈곤에서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삼성 작업복을 입는다는 것은 자부심이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었고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삼성은 베트남에 23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한화로 3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만 10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7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삼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수출의 핵심이 베트남 젊은이들의 미래가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삼성이 있는 한 베트남은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을 베트남 정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230억 달러짜리 인지를 잡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대의 베트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적. 세계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던 농업국가가 10년 만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트남 정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혁개방 정책 덕분이라고. 도이머이의 성과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의 기적은 베트남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린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간 2010년 이후 베트남의 경제 지표는 마치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수출액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실업률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다시 3,000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삼성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견인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앵커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닷 하나가 바다 밑에 박히면 그 주변으로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삼성이라는 닷이 베트남에 박히자 세계의 자본과 기업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기업들의 소재를 공급하는 또 다른 기업들이 뒤따랐습니다.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이 들어왔고 대만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들어왔고 미국의 물류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린 주변에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수천 대의 트럭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저녁이면 완성된 스마트폰이 컨테이너에 실려 하이퐁 항구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공장들, 끊임없이 오가는 화물차들, 불야성을 이루는 공단 지역.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박린과 타이응우에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공급되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심장. 그 심장이 뿜어내는 피는 달러였습니다. 2015년 삼성의 베트남 법인 매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국가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삼성 하나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존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융합이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은 하나의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숨을 쉬면 베트남의 가슴이 움직였고 삼성이 기침을 하면 베트남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의 양국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밀월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국빈처럼 대접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인허가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고속도로처럼 뚫렸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삼성에게는 며칠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약속대로 지켜졌고 추가 투자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삼성 역시 베트남의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 착취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베트남 대학과 협력하여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부품 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중 상당 부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산업화 자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되고 엔지니어가 관리자가 되는 사다리를 삼성이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품질 기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량률을 어떻게 낮추며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배웠습니다. 이 무형의 자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삼성전자는 하노이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착공했습니다. 투자액 3억 달러, 연면적 11만 제곱미터의 초대형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 개발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 삼성 연구개발센터에 입사하는 것은 꿈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좋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삼성은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확보했고 베트남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고 언론들은 한국-베트남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빛 풍경 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때로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베트남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기적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베트남이지 베트남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삼성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미 230억 달러를 투자했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이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쏟아부었다. 이제 삼성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조건을 바꿔도
세금을 올려도 규제를 강화해도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계산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오였는지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굉음이 울립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철골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유리처럼 투명해서 금이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과 베트남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마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부부가 가끔 다투듯이 긴밀한 파트너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갈등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세금이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137개국이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세 협약이었습니다.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의 바닥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베트남도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베트남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규범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도도, 인도네시아도, 태국도 같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삼성이 어디로 가든 15%의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약속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유치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실상 19년 동안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약속을 믿고 2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 규범이 바뀌었으니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어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법인은 수없이 문의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검토 중이다. 곧 발표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업에게 불확실성은 독약입니다. 세금이 높은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지,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재무팀은 조용히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는 경우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숫자들이 춤을 췄고 그 숫자들은 점점 불편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전력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베트남 북부를 덮친 전력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6월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가뭄으로 수력발전댐의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전력 수요는 치솟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궁여지책으로 순환 단전을 실시했습니다. 공단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방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예고 없이, 통보 없이.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들은 멈춰선 기계 앞에서 어리둥절해야 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전력공사와 지방정부에 연락을 돌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통망에 차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약된 선적 일정이 틀어지고 바이어들에게 납기 지연을 통보해야 하고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멈추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납니다. 삼성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스콘, 캐논, LG, 수십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갑자기 마비된 것입니다. 뉴욕과 도쿄와 서울의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과는 있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또 폭염이 오면 어쩔 것입니까? 또 단전이 되면 어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에서 베트남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기술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의 나라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갖춘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나무랄 수 없는 목표입니다. 어떤 나라든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의 일정 비율을 베트남 기업에서 사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현지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현지 기업에 이전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삼성의 협력업체 자리에 베트남 기업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노골화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식 자리에서 압박했습니다. 한국 부품업체 대신 베트남 업체를 써라. 기술을 이전해라.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핵심 공정을 가르쳐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것은 불쾌한 요구였습니다.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품질과 가격과 납기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정 업체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대한 개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 이전 압박이었습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제조 노하우와 공정 기술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겨달라는 것은 사실상 강탈 요구와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가 대놓고 기술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 문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문서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공식적인 압박, 인허가 지연, 세무조사 암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삼성의 경영진은 이 상황을 중국에서 겪었던 악몽의 재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부지를 제공하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라, 합작회사를 만들라, 현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넘겨라. 삼성은 결국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베트남에서 비슷한 조짐이 보이자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균열은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0년대 초반에 베트남 관료들은 겸손했습니다. 외국 기업 대표를 만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다. 당신들이 필요하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 하지만 2020년대의 베트남 관료들은 달랐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 갈 데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삼성 측이 우려를 표명하면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싫으면 나가든가. 어차피 못 나갈 것 아닌가. 이미 들어온 돈은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성공이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GDP 성장률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삼성은 베트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이익의 계산이 바뀌면 자본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서울 서초동의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글자 위에 형광펜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라는 글자 옆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글자 위에는 아직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이동에는 전주곡이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 소리가 들리듯이 대부분의 큰 변화에는 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지 않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입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하나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도 노이다 공장 확장 투자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2배로 늘리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며 특히 폴더블폰과 플래그십 모델의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철수를 검토한다는 발표도 없었고 투자를 줄인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돈이 흘러가는 곳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인도였을까요? 숫자로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베트남의 14배입니다. 중위 연령은 28세로 베트남과 비슷하게 젊습니다. 임금 수준은 베트남보다 낮거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내수 시장 자체가 거대합니다.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인도에서 팔 수 있습니다.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제조업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베트남산 제품에는 46%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도산 제품은 26%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인도에서 만들면 20%포인트나 유리합니다. 연간 수천만 대를 수출하는 삼성 입장에서 이 차이는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인도 정부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삼성에게 제시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가 명확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투명했습니다. 승인되면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재무팀은 인도와 베트남의 스프레드시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쪽에는 확정된 숫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자명했습니다. 2025년 삼성은 인도에서 폴더블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폴더블폰은 삼성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가장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고 가장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삼성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베트남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의 몫이 커지면 베트남의 몫은 줄어듭니다. 새로운 투자가 인도로 가면 베트남에는 새로운 투자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폭스콘은 인도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타타그룹과 손잡고 아이폰 생산 라인을 늘렸습니다. 구글도 인도에서 픽셀폰 생산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에 둥지를 틀었던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하나둘씩 인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조류의 변화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베트남과 인도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도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늦었고 미온적이었습니다. 2025년 초 베트남 총리가 삼성 측과 회동했습니다.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고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인프라 개선 계획은 여전히 서류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우려를 표명하면 알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삼성 베트남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축하 무대였습니다.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장은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과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신규 투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념행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투자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새 공장을 짓겠다,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하겠다. 숫자가 나오고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빈 축사만 남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삼성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트남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직원이 출근하고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그 말의 온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본은 떠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베트남을 떠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스위치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이미 스위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힘을 주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방린의 삼성 공장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새벽 교대조가 출근하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완성된 스마트폰이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의 직원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고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부품을 납품하며 하이퐁 항구에서는 여전히 삼성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나갑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베트남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GDP 성장률 8%,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치, 실업률 안정. 숫자만 보면 호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이 떠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는 것과 삼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공장 문을 닫고 짐을 싸서 나가는 것만이 철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가 다른 곳으로 가고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연구개발 기능이 다른 곳에서 확장되는 것. 이것도 철수입니다. 소리 없는 철수, 느린 철수,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철수입니다. 베트남에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투자입니다. 미래의 투자는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의 삼성 공장은 계속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제품 라인이 추가되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베트남의 삼성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가는 현상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겉으로는 푸르른데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트남이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파급 효과입니다. 삼성 하나가 흔들리면 베트남 전체 전자산업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삼성의 부품을 대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 그 협력업체의 소재를 공급하는 또 다른 업체들, 공장 주변에서 식당과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거미줄처럼 연결된 경제 생태계 전체가 삼성의 심장 박동에 맞춰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손끝까지 피가 돌지 않습니다. 박린과 타이응우엔의 번화한 거리를 기억하십니까? 삼성 공장 덕분에 생겨난 식당들, 노래방들, 은행 지점들, 오토바이 매장들. 그 모든 것이 삼성이라는 심장이 뿜어내는 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말단부터 괴사가 시작됩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집값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의 광둥성에서 삼성이 철수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삼성 공장이 있던 후이저우시의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베트남이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스위치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본의 이동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방향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도에 새 공장이 들어서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숙련되고 공급망이 구축되면 굳이 베트남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신뢰를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도가 약속을 지키는 동안 베트남이 약속을 미루면 기업들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둘째,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력난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신뢰 손상입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5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만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죄입니다. 삼성이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이미 투자한 돈 때문에 인질이 되었다는 계산, 그 모든 오만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관적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주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득권은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하노이의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고음이 들려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균열이 보여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성의 손가락은 스위치 위에서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삼성과 베트남은 15년에 걸쳐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하나로, 전력난 한 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의 변화로. 자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본은 냉정합니다. 자본에게는 국적도, 의리도, 감정도 없습니다. 자본은 오직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자본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도, 아무리 많은 투자도 이익의 계산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베트남이 삼성을 배신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 규범이고 자국 산업 육성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파트너를 당연하게 여긴 것, 인질로 잡았다고 착각한 것, 이것들이 모여서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대가는 언제나 가혹합니다. 지금 베트남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변화의 길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태도를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삼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 길은 관성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길입니다. 약속은 미루고 문제는 덮고 오만은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공동화가 있습니다. 서서히 속이 비어가는 경제,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는 미래, 그리고 한때 기적이라 불렸던 나라의 쓸쓸한 몰락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베트남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스위치 위의 손가락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는 베트남이 치르게 됩니다. 30조 원이 증발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직 베트남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린 공장의 불이 꺼지는 순간 베트남은 비로소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 그리고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 소리. 그것이 전부입니다.